네,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 의제로는 한한령 해제부터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까지 민감한 사안들이 두루 거론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공천헌금 의혹에는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이름이 등장해서 파문을 일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중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다양한 외교 이슈들이 많을 텐데 가장 먼저 이제 중국을 방문하는 데에는 정치 외교적인 의미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저도 실제 좀 깜짝 놀랐죠. 한중 관계가 좀 복원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신속하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전면적인 복원의 신호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초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빈 방문 자격으로 초대를 했고 영접도 장관급 인사가 영접한 것은 굉장히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뭐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또 2위, 3위 서열 2위, 3위와의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얻어낼 것들 문화 분야, 관광 분야, 또 희토류 등 희귀 광물 등에 대한 MOU 협정이라든가 경제, 남북 문제 같은 것들 전반적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결과들을 얻어낼 것 같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예, 그 중국 입장에서 봐도 사실 1월에 보통 정상회담 일정을 잘 안 잡기 때문에 우리를 첫 해외 국빈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걸 얻고자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사실 이 일정은 예정이 없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할 일정은 있을 텐데 그 일정이 많이 앞당겨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일인가 12일부터 일본 방문이 예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일본 사나이 총리의 발언 때문에 사실 중국과 갈등이 이제 깊어졌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아시아에서 본인들이 패권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본 왕따 작전에 한국을 동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실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뭐 경제적 또는 문화적 성과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난제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 대한민국, 그다음에 일본, 북한, 러시아, 미국 등이 상호 약간 대립하는 이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처럼 이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나 남북 대화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가실 수 있죠. 그다음에 중국도 일본이나 아니면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대한민국의 지지를 끌어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진영 대 진영 내지 국제사회의 역학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라서 그게 선결돼야지만 사실 나머지 것들도 따라오는 구조거든요. 이 부분은. 경제적으로 엮여있던 부분은 느슨해지는 추세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수출이 이미 이제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런 상황이고 중국 경쟁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셔서 노력은 하겠지만 근본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거는 뭐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제사회가 그렇게 역학관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친분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신뢰를 유지해 가는 이런 측면에 국빈 방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가 이제 중국이 내밀 청구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결 과제로서 중국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중국 문제 이 부분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인터뷰 통해서 존중한다는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저 자세를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엔이나 아니면 모든 국가에서 12개 국가 빼놓고는 실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고요. 유엔마저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수교 당시에도 그 문구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 하나가 또 하나 붙죠.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한다 해서 그 존중한다는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이런 입장을 철회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2017년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께서 방중해가지고 3안 있잖아요. 뭐 3개 안 한다. 3불이죠, 3불. 3불 일환 해가지고 뭐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사드를 소극적 운영한다. 그러면 미국 MD망에 우리 참여하지 않겠다. 일본과의 군사 동맹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선뜻 약속하고만 안 되는 것처럼 제일 경계할 것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무력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문구를 철회하는 거. 이 부분. 근데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병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저는 뭐 존중한다는 의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저자세로 임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아직도 좀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 계속 고자세 취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됐잖아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많이 있었어요. 문화적 제재뿐만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는 저자세, 고자세를 떠나서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자세인 거예요. 중국은 지금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무슨 고자세를 취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지 않겠다, 대만을 침공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굳이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미 의회에 동의도 받지 않고 마두로 대통령을 그냥 바로 체포해서 와버리잖아요. 그만큼 지금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고 미중이 굉장히 힘으로써 약소국들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입장도 표명하면서 또 실리를 얻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굉장히 고자세로 동맹국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우호적인 국가로 가져갈 이유가 있는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다카이치 총리가 뭐 대만을 침공하면 자기들을 파견하겠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파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내에 어떠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강한 발언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결국 그 피해는 일본 국민들이 입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드 사태 이후에 한국 국민들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예. 또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최대한 실용주의적인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현장에서 한중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불과 2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양국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중국 그리고 한국 양국 정부의 엄중한 공통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외교 성과가 있었지만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입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중국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간담회에서 한중 관계 전면 복원한 데가 최대 성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근데 그 경주 에이펙에서 정상 간에 한 번 미팅을 했다고 복원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성과가 뒤따라야 되는데 한중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정상이 만나서 단박에 복원할 수 있는 아쉽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건 맞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우리 주권상인 뭐 불법 어업 같은 경우에 서로 논의해서 이걸 다 회복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잠정 조치 수역의 그 불법 구조물 이거 다 처리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완인 상태에서 복원됐다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화의 틀이 마련돼 있다. 대화의 상황이 조성됐다. 이 정도가 저는 좋을 것 같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현재와 다른 데가 없었어요. 이것은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걸 전면적 복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남북관계 복원에 쓰는 단어인 것이지 대통령께서 좀 평가를 너무 호의적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권 민감한 주권 침해 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의 성과가 있고 우리가 소위 한한령이라고 평가받는 이런 경제 제재 내지 문화 제재에 대해서 이것이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 복원됐다고 저희가 평가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 상황이라면 전면적 복원이라는 단어 쓰는 것은 아직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 일단 한중 관계 대해서 대화의 틀이 마련된 정도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2017년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망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초미세먼지가라든지 황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 분야의 10여 개의 MOU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다 이런 입장을 예.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태권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교류들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더 점차 늘려가는 계기가 될 거고 다만 한한령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류, K-팝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공연을 중국에서 갖는 데는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실내의 첫 단추니까요. 예. 실내 첫 단추를 통해서 이게 좀 두터워진다면 뭐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다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지난 그 사드 논란이 있던 2017년과는 그래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달라졌죠. 일단은 뭐 부부장이나 부장 보호 정도 수준이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장관급인 과학기술부 부장이 나왔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애우를 다 한 거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국가서열 2위, 3위인 리창 총리라든가 자오르지 상무위원장을 모두 다 보고 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특별히 예우를 해주는 거고요. 또한 지금 뭐 전면 복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대통령이 쓰셨는데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핵 억제 쉽지 않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남북관계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한령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비서실장이 보셨죠. 예. 그렇지만 이 한한령이 바로는 풀리지 않더라도 서서히 풀려갈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문제이지 국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한한령을 지금 당장 풀어주겠습니다 하면 중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기업들을 좌지우지해서 한한령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식 입장은 한한령은 없지만 앞으로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문화, 경제 이런 교류들, 게임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교류가 좀 있어질 것 같고요. 특히 경제사절단이 200명이 갔어요. 뭐 SK라든가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많이 갔잖아요. 그건 예. 뭐냐면 중국의 공급망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있었잖아요. 뭐 희토류, 희귀광물 이런 것들을 통제하겠다. 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주는 MOU를 체결할 것 같습니다. 이 MOU는요,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또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한중 FTA 2단계로 좀 나아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중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것이다. 예.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서 공천 허근금 관련된 의혹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병규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윤 의원에게 그 부인의 사건을 무마하도록 좀 청탁했다는 이런 의혹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 뭐 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24년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이든 총선 이후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취부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넘겨준다? 예. 글쎄 아무리 김병기 의원과 해당 국민의힘 의원이 친하다 하더라도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 예. 제가 언급되고 있는 그 의원을 뭐 제가 어느 의원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그분은 경찰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예. 2010년 초반 때 떠났으니까. 근데 동작구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은 을인가요, 갑인가요? 하여튼
민주당의 지구당 위원장은 유사명 씨라고 해서 예. 뭐 경찰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거기 계셨어요. 지구당 위원장으로. 예, 예. 그렇다면 글쎄 어디다 부탁을 해야 될지는 자명한데 하필 관계가 안 좋은 상대 당에게 우리한테 불리한 첩보를 넘겨줬다? 네. 그 부분도 좀 납득은 안 돼요. 다만 구체적 진술이 있는 만큼 그 부분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버자진이 했던 진술 자체가 좀 구체적이더라고요. 이 의혹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신중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저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 대표라든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를 했잖아요. 특히 검경을 사병처럼 그렇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할 만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또 다른 거잖아요. 경찰 출신의 찐윤에게 부탁해서 살살 해라. 라고 이제 경찰서장 해당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천원금이 기본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보를 한 사람들이 진술을 철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제보한 사람들이 진술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진술을 철회한 배경이 정말 주지 않아서 철회한 것인지 아니면 줬는데 어떤 다른 이유로 진술을 철회한 것인지 그리고 또 줬다라고 한다면 현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현금에 출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출처가 있는 것인지 뭐 해당 사항까지도 명확히 확인해서 수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김병기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묵인,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본인은 비서관을 시켜서 그 김현지 당시 당대표 특별보좌관에게 전달을 했고 이를 받은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랑 상의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다시 김병기한테 돌려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이거는 사건 은폐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김병기 의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본인은 불참을 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 진행을 시킨 것을 보면 김병기 의원보다 더 윗선에서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는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라 이거죠.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과거에는 많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도 이제 5월 공천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들이 후보자도 하지 않고 또 국회의원, 당 위원장들도 그러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 더 나아가서는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일단은 그런 구체적인 의혹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럼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예. 그럼 조사를 하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개인 일탈이더라라고 해서 결론은 개인 일탈일지 아니면 공천 시스템에서 못 걸렀어 공천 시스템의 문제일지 그건 결론이에요. 근데 결론을 미리 내놓고 이거 개인 일탈이니까 조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무슨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최소한 조사를 거쳐야지만 개인 일탈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래서 감축이 급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일단 그 당시에 이수진 의원의 그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본인한테 갖고 왔던 그 탄원서를 이재명 당대표실에 전달했다는 거잖아요. 비서관이 직접. 전달했더니 그래서 통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현지 씨에게. 통화했더니 당시 뭐 이재명 대표께 전달이 됐다 이렇게 들었고 그 이후에 또 한 2달 정도 아무런 게 없어서 윤리위에 통화했더니 그거 검증위로 가져갔다 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의심해 봐야 될 것은 자 내가 그 탄원서를 받고 탄원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러면 그 확인해 보는 과정이 뭐 적절했는지 여부는 그건 뭐 재량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 불러서 또는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윤리감찰단을 거쳐서 검증위원회 당사자한테 갔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당사자한테 확인 과정도 그 피혐의자한테 거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한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흘러갔다 그러면 그거는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는 본인들의 의무를 방기했거나. 예컨대 김현지 씨가 만약에 이걸 이재명 대표께 보고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킵해서 윤리감찰대로 넘겨가지고 넘어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만약에 그 두 사람, 문제 제기한 사람 불러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은 진술이 신빙성이 없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판단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 대해서 부실했다 하는 이런 비판의 여진이 있어도 이걸 무슨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다.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윗선에 묵인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위원장께서는 특검의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 뭐 특검이 할 게 있고 수사가 할 게 있지 모든 걸 다 특검으로 하면 경찰을 없애야죠. 검찰도 없다고 하는데 공수처도 폐지해야죠. 특검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도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특검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과정에 있어서 있던 비위 의혹이 제보되면 정말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분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공천 심사 과정에 있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이슈화한다는 것은 정치 정당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당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천 헌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국회의원한테 핸드폰 주세요, PC 주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께 면목이 없고 이 과정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만 조사할 사안과 수사할 사안은 다르잖아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사과는 했습니다만 저씨는 절대 돈을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당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정치적으로 제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녹음을 통해서 뭔가 부적절한 게 나왔잖아요. 정확히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문제가 되니까 강수로 제명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금 원내대표 지금 사퇴했고요. 윤리감찰관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뭐 제명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그 외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제명은 당하더라도 탈당을 하지 않겠다 명확히 했잖아요. 그럼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당 조사에 임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적극적으로 자신이 당 조사에 임해주고 당의 처분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 뭐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사 의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녹취록도 있고 한데 예전 다른 수사기관 같으면 벌써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 오늘 내일 해서 압수수색이 집행이 안 되면 저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서울청에 반부패 수사대가 있고 공공범죄 수사대가 있어요. 원래 두 개 있다 나눠진 거거든요. 그럼 원래 이 사건 범죄는 뇌물로 규정을 하고 반부패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게 배당의 공공범죄 수사대로 갔단 말이에요. 공직선거법만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수사 의지가 있나 경찰이?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는 거고 지금 그 정도면요 보좌관, 강선우 의원 그리고 그 김경시 의원 지금 벌써 휴대전화하고 다 압수수색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 맞출 시간 벌어주는 겁니까? 저는 이래서 이게 뭐 경찰의 수사 능력을 떠나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이 신빙성 있어 보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이번 주에 경찰 수사 어떻게 돌아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폭언 의혹이 또 나왔고 다른 의혹들도 여러 가지가 좀 나오긴 했는데 당협위원장 시절부터 폭언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기존의 그 당협위원장 또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정책적 발언 내지 탄핵 반대 또는 탄핵 찬성 관련된 이런 상황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은 진영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갑질 의혹, 언어 폭력 의혹 이런 부분들은 이거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 도를 넘어섰다고 볼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로 인사를 했다 이런 거 다 존중한다 하더라도 일단 통합도 상식 안에서의 통합인 것이지 상식 범위 벗어나는 분을 통합 인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상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청문회를 넘어서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면 대통령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혜훈 후보자 갑질 폭언 의혹이어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 자체가 도전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이혜훈 후보자의 지명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전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 진영에 있었던 분을 이렇게 쓰는 게 또 뭐 그 진영에서 일단 반발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을 한번 도전해 본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고 또 저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청문회까지 충분한 사안들을 지켜보고 청문회 사안에서도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기했을 때 저쪽 진영에서 어쨌든 여러 후보자로서 공천을 받았던 시간에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되게 오래된 이야기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른바 갑질 의혹 예. 이거는 사실 검증에는 잘 잡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들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결국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뭐 청문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인사를 지명해서 한번 써보겠다. 국민통합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는데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청문회를 하지 않고 지명을 철회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인사가 이 장관 추천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절대 포기할 수는 없고 청문회까지는 꼭 가서 자신이 변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국민들께 최대한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최대한 소명을 해서 통과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것이 야당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최소한의 윤리적 도덕적인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던 분인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마치 갑질의 끝판왕인 것처럼 뭐 투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혜훈 의원을 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참 보기 그렇다. 그리고 이혜훈 의원이 뭐 3배 정도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인천에 땅을 사서 굉장히 부적절하긴 맞죠. 근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구매한 땅은 아니에요. 이미 인천에 인천공항이 들어오기로 돼 있고 이 개항 1년 전에 산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공개된 정보였는데 이걸 마치 뭐 무조건 투기로 몰아가 버리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대출도 충분히 해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투기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막아야 되는 것이지만 공개된 상황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것 자체 이걸 비판해버리면 앞으로 공직자로 임명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국민의 청문회에서 검증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